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나오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를 딱. 네, 저번에 너무 편하게 온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은 신경 좀 썼습니다. 괜찮아요. 네. 기본적으로 얼굴이 동안이라서 아이, 감사합니다. 실제로 얼굴이 동안인데다가 목소리도 약간 개구져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저는 오히려 친근감 들어서 좋은데 네, 사람들 고정관념 속에 네, 어리게 보이기 싫은 거죠. 네, 맞아요. 어, 제가 활동을 20대 중후반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들이 제 글을 먼저 접하고 그리고 저를 나중에 만나고 이렇게 되게 됐는데 만날 때마다 늘 하는 소리가 어우, 왜 이렇게 어려요? 이렇게 어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에서 진짜 듣기 싫더라고요. 우리 동네 생선 구이집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집 아들이 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보니까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분명히 알 것 같더라고. 네, 맞아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봤겠죠. 예. 자, LG그룹과는 아무 상관없는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님. 네. 여러분들 아직도 이 책 안 사신 분들 있어? 집값의 딜레마? 지금 프로 다장너 네. 우리 구본기 소장이 지금 어떤 팔기 위한 책, 뭐 이익을 얻기 위한 책으로 만든 책이 아니라 네. 시대가 요구한 책. 네.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필요해서 쓴 책. 집값의 딜레마. 구본기 소장님 방송이 3번밖에 안 나갔는데 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야 신박하다. 어.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나. 많은 분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보 블록에 계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맞잖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 결론을 내려놨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거 다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중에 이제 딱 주제가 될 만한 게 두 가지가 지금 이재명 지사한테 나왔거든요. 네. 첫 번째가 기본주택 이야기요. 아, 네, 기본주택. 기본주택하고 또 시리즈로 기본금융해서 이제 그 골자는 기본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리즈가 3개죠. 기본 네, 시리즈가. 네. 기본소득은 많이 알려져 있고 네.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공약 나올 때 어떻게 보셨어요? 최고다. 저는 아마 다다음 주에 나올 때 우리 민주당 후보들 공약을 부동산 정책을 총 정리해 드릴 건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걸 쭉 생방송으로 봤어요. 딱 한마디 떠오르더라고요. 쾌도난마. 아, 진짜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요. 예,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여기 또 그 논란이잖아요. 뭐요? 돈 어디서 나서? 아, 또 그 논란이란 말이에요. 네. 그 KBS 토론에서도 보니까 네. 맥락이 골자는 그런 거예요.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네. 예산 핑계를 댄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뭐 대출을 막고 네. 공급을 늘리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해법이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맥락에서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면 이건 좀 조금 뭐랄까요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이 조금 바뀐 정책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쾌도난마라고 표현을 한 거는 뭐냐면은 이재명 지사의 부동산 정책에서는 뭐가 읽히냐면은요.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읽혀요. 틀을 새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A부터 Z까지를 정리해서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모범생이셨어요. 그러니까 틀을 새로 쓰지는 아니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틀 안에서 움직이니까 답답하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틀을 새로 쓴 사람이에요. 그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설계한 사람이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갖고 나온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요, 노무현 정부가 새로 썼던 그 틀을 계승해가지고서 새로 발전해서 이렇게 새로 내놓는 이런 형태들이 보여요. 그 중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크게 부동산 정책을 7가지를 말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기본주택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기본주택 같은 경우는 핵심은 간단하죠. 역세권 등의 좋은 지역에 그리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거의 핵심은 일단 이게 장기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30년 이상. 네, 맞습니다.
제가 보면서 소름을 돋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거는 꾼들만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그 안에 몇 개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뭡니까? 하나씩 이제 풀이를 해드리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장기 공공 임대주택은 5%가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전 이 5%를 보고 오라? 이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선수들만 아는 숫자예요. 5%가. 왜 그러냐면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국민들한테 발표할 때 더 많아 보이고 싶게끔 하는 어떤 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정부가 발표할 때는 한 8%대 이렇게 발표를 해요. 우리는 8%대 정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5년 또는 10년 지나서 분양으로 전환되는 물량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통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할 때는 30년 이상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일컬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진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따로 떼놓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이거를 말하면서 그게 5%가 채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보통 두 결로 통계를 내요. 우리나라 주택수 대비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비교해가지고서 통계를 내서 이 정도 비율이 공급됐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이렇게 말하는데 보통 많은 전문가들이 5.1%가 공급됐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심상정 의원도 5.1%를 말해요. 그 비판을 많이 하는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도 정의당에. 근데 이거는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냥 행정주택수를 그냥 넣은 거예요. 총 주택수를. 그러니까 한 가구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보면은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보면은 그게 주인이 하나여도 그 안에 5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 가구로 보는 거예요. 소위 다세대 주택. 네, 다가구 보통 다가구라고 하죠. 다가구 주택. 네네. 그 동네에 가면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구도심에 가면 엄청 많죠. 맞습니다. 그럼 그 다가구 주택을 그 심상정 의원이라든지 그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5.1%가 나오는 통계는 그거를 한 채로 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사실은 5명, 10명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분모가 작아져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더 많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현실이랑 괴리된 거죠, 이 통계가. 그래서 좀 뭘 아는 전문가들은 5.1%도 비판적으로 말한 거긴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진짜 현실을 보는 통계를 잡으려면은요. 그 다가구 주택의 구분 가구 호수, 그러니까 그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 것까지 따져서 총 주택으로 넣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 양이 확 줄어들어요. 그렇게 숫자를 뽑아 보면은 4.3%가 나와요. 5%가 안 되는 건 맞네. 네,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멘트를 보면서 4.3%라고 말하면 너무 조금인 것 같고 그리고 5%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실이 아니니까 5%가 안 됩니다라고 이거 좀 버무렸구나. 야, 진짜 선수 연호네. 네. 그래서 야, 현실은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 이렇게 캠프에서 이거 데이터 제대로 봤구나. 이 생각을 처음 했고요. 예. 두 번째 숫자는 뭐냐면은 임기 내에 주택 공급을 총 250만 호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0만 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거든요. 100만 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공급하는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에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게 노태우 정부 시절이에요. 1989년부터 공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나서 지금 이제 겨우 32년 공급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 32년 역사에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이 누적된 재고가 몇 호냐면은요. 100만 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실현 가능성 없다는 거. 아니에요. 실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실현 가능성 없다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실현 가능성이 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걸 보고 야, 32년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했네. 야, 대박이다.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 비판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정세균 후보는 비판하면 안 돼요. 정세균 후보도 100만 호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공격하는 것은 본인 공약을 공급하는 것과 비슷해요. 네. 그리고 정세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빨리 낸 후보예요. 6월 달에 냈는데 그렇게 하고 어젠가 그제 한 번 더 발표를 했어요. 어젠가 그제 한 번 더 발표를 했는데 실수를 하신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세권 등에 그런 땅은 없습니다. 그럼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 정세균 후보님이 그 공급하는 100만 호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이 아니면 어디다 공급하시려고 하는 거지? 어디 저기 먼 곳에다 공급하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요. 근데 지금 서울만 해도요. 네, 그 역세권이라고 하면 저기 국철, 뭐 대방동, 네, 노량진 나가고 네. 이런 데는 사실은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구조만 바꾸면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네. 근데 네, 지금 그 임기는 250만 호, 그중에 100만 호가 기본주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합니다. 때 그 토론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이게 허황된 공약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아니,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에는 그게 포함돼 있더만요. 지금도 정부가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 숫자. 맞아요. 제가 지금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예. 했는데 지금 정세균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지금 숫자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택 물량 공급 개수를 명확하게 제시한 후보는 6후보 중에 2후보밖에 없어요. 정세균 후보가 280호, 다 통틀어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250호예요. 근데 이거를 공격을 하면은요, 지금 현 정부를 공격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공급 대책을 2번 발표했어요. 네. 공급 대책을 2번 발표했는데 2사 대책까지 이번에 작년 8월에 한 번 발표하고 올해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틀 전에 그거를 총 개수를 조합해 봤거든요. 200만 호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그러네. 후보께서 그거 어디다 짓는지 말씀 안 하시는데요라고 하실 게 아니고 정부 발표 자료 보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그 안에 태릉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기 정부는요 백지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뭐 2025년까지 뭐 확보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지금 추진하는 걸 그대로 물려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연속성이 그렇게 네. 발현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뭐 그 전에 있었던 거 뭐 1년에 몇만 호 공급하는 게 네. 그게 맥시멈인데 어떻게 1년에 지금 5년으로 나누면 기본주택만 해도 1년에 20만 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고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또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는 게, 그러니까 총리 출신은 이거를 비판할 수 없어요. 근데 이낙연 후보는 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이게 아마 총리를 언제까지 했죠? 이게 아마 정세균 후보님은 근래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잘 모르시는구나. 네. 이낙연 후보는 네. 2년 7개월을 했는데. 네, 이게 근래 작년 8월에 한 번 나오고 올해 2월에 나온 그 물량 안에 들어있거든요. 예, 정세균 후보는 알고 계실 건데 이낙연 후보는 이걸 모를 거예요, 이게.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낙연 후보랑 이재명 후보의 그 물량을 두고 현실 가능성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플랜을 짜놓은 게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몸담았던 정부의 계획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랑 좀 비슷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아까 숨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 25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기본주택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은 집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땅 위에다 짓는 건물, 땅값도 있고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가격도 있는 건데 네. 지금 여기서 공급하는 거는 그런 식이더라고요. 건축물만 분양하거나 네, 맞습니다. 건축물만 임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조금 세밀하게 뭔가 좀 나눠놓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정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뭔가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는 이유가 정부가 소유한 토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린벨트 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굉장히 반대를 하는 이유가 토지에다가 시멘트를 얹어버린다거나 또는 토지를 민간에 넘겨버리면은 그걸 다시 공공이 가져오는 게 거의 비가역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토지는 최대한 정부가 갖고 있는 게 나중에 정부가 어떤 계획들을 펼칠 때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대한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을 수 있고요, 나중에. 네. 그래서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그리고 건축물만 이렇게 분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한다는 건데요. 근데 제가 다다음 주쯤에 말하려고 조금 아껴놓고 있는 건데 사실은 서울에도 그 정부가 갖고 있는 토지들이 상당히 있어요. 역세권 근처에 이렇게 등등에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관공서들 이런 것들 있고 한데 재밌는 게 이거는 철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보느냐 공급자 중심으로 보느냐인 건데, 공공임대 주택을 지을 때 저는 수요자 중심으로 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세균 후보가 아니 100만 호 지을 역세권 등은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흠칫 놀랐던 이유는, 아니 주거 약자들은 역세권 등에 살면 안 돼요, 이 생각이 퍼뜩 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주택 공급의 대원칙은 이거예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
무인도에다가 거기가 저렴하다고 거기다가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지금 말하는 기본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도 보통 수도권에 공급을 많이 하게 돼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물량의 한 과반수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거기에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가까이 안으로 확대해 가지고서 서울만 땡겨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토지 확보가 쉬운 곳에다가 공공임대주택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좀 외곽으로 빠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입장이 아니고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를 숙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거 몇만 원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여름방학 숙제 그냥 끝내버리듯이 그냥 어디다 꽝 이렇게 그냥 지어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는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 그냥 옆에 그린벨트 있으니까 그린벨트에다 이거 다 몰아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은 뭐 공항에다 그냥 지어버리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사고들이 나오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기초 지자체별로 있는 그 수요자들이 있는 곳에다가 흩트려놔야 돼요. 그 네. 공공임대주택을. 예. 기본주택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네, 거기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언급했던 국토보유세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기본주택으로 나누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세 저항 같은 거를 많이 좀 해소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이재명 지사는 자기 정책을 각인시키는데 상당 부분 지금 토론하는 것도 보니까요. 자기한테 시간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정책을 갖고 상대방 후보들한테 묻게 돼서 뭔가 확실히 그런 점에서는 우위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패키지로 냈잖아요. 정책을 패키지로 냈다는 것만 보더라도 서로 유기적으로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음에 이제 기본 금융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죠. 100만 원을 장기 저리에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대출해주는 기본 대출. 여기 이제 이게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기본 금융이 되는데 기본 대출은 기본 금융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허황된 공약이라고 또 야권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살짝 살폈거든요. 이거는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는데 꼭지만 살폈는데 대출을 일단은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문제의식이 이게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저금리로.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재산이 별로 없고 좋지 아니한 흔히 말하는 안정되지 아니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금융에 대한 수요는 더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매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자를 모두가 저렴하게 줄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그러면 정부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보증해 준다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 경기도가 먼저 해봤던 그 정책입니다. 이게 그 작년 3월달에 뭘 했냐면은 극저 신용 대출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신용 도민들한테 5년 만기 연리 1%,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하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전국으로 확대시키면서 개인당 1,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신용 불량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데 정부가 보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거다. 막 대출 받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 불량자를 또 양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악순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한 말은 그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수요자 중심, 국민 중심.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사기유목 아직 상당히 안 좋을 시절에 이 사기유목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물론 일부 부작용은 있을 거예요.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없는 사람들이 그 신용 등급 때문에 아예 대출 자체를 못 받는 이건 정부가 보증하겠다 뭐 이런 차원이니까 저는 문제가 크게 안 생길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금액이 작아요. 네, 크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작지만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금액으로 뭐 하겠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생기면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진짜 모든 막
비참함을 느끼는 순간이 큰 순간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작은 순간에 무너지는데 이 한 100만 원, 한 50만 원 없어가지고서 힘들 때 무너지는데 그런 거 맞겠다고 예.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재명 지사 말은 경기도에서 한번 해보니까 음. 은행들 5개가 서로 하겠다고 하더라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보면은 여성 대출 같은 경우들 신용 안 보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그 되게 악질적인 건데. 굉장히 소액으로 그쵸. 음. 예, 이게 빠른 거예요. 이게 이 회수가 빨라가지고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대부업 쪽에서 조금 많이 하던 거거든요. 그 시장이라서 그럴 것 같고 그리고 획기적인 것도 있어요. 이거 획기적이라기보다는 확실히 틀을 새로 쓰는 사람이에요. 틀을 새로 쓰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본 대출 내용 듣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게 합리적인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이자가 있잖아요. 이자 한도가. 네. 근데 그 이자 한도를 넘어가지고서 악질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발각이 돼요. 그게 발각이 되면 현행법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그 초과한 이자만 다시 돌려주면 돼요. 이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이거는 그렇게 악질적인 대출을 하면 원금을 아예 못 갚게 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요? 기본. 여기서 기본이란 말은 저는 인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인권. 인권을 지켜가는 이 과정에 없는 사람들도 아주 기본적인 인권은 누리고 살자. 그런 의도가 전 들어있다고 봐요. 그 맞습니다. 베이직이라고 하는 게 사람으로서는 아주 기본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살면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 기본이란 말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마도 인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계속 정책들 더 발표되면서 일단은 본인의 브랜드 가장 대표 상품 내놓은 거잖아요. 내놓고 나서 이제는 그것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 이제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민 생활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것들을 하나씩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2가지 이야기였고요. 자, 오늘의 본주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 왜,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가? 네. 저는 기본적으로 왜는 알겠어요. 왜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데 여기에 선두에는 깃발 들고 있는 자는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갑인데 을들을 선동해가지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망했어. 그리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당신 잘 살게 해줄게 하지만 사실은 뻔한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레토릭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이 주제를 제가 오늘 왜 가져왔냐면은요. 이번에 월드컵이었잖아요. 월드컵이 아니죠. 올림픽이었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거를 저희가 녹화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정신이 없는 게 아침에 라디오를 하나 하고 오는데 그게 6시에 일어나야 돼요. 아침 6시에.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 PD님이 축구 선수 출신이세요. 축구 선수 출신이라서 이번에 올림픽 축구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잘 못하면 화나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 선수 출신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국가대표만 준비했겠냐고요. 다른 나라도 다 준비했지. 우리가 이길 때 있으면 우리가 질 때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너무 부동산 정책을 얘기할 때도 너무 우리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 게 크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봤던 어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우리가 국민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국민은 한 명이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떤 철학들을 가진 어떤 이 군집을 그냥 국민이라고 퉁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 시장의 국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를 설명해 놓은 건데 진짜 뼈를 때리더라고요.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원칙이 있어요. 첫째,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집값이 오르면 안 돼요. 이 국민은. 2번째, 근데 내가 집을 산 후에는 집값이 쉬지 않고 올라야 돼요. 이율배반이죠. 이율배반. 그래서 3번째, 우리 집만 오르고 다른 집은 안 오르면 더 좋아요. 이게 3가지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기타도 있어요. 4번째, 나는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30평 이상의 자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고요. 5번째,
그런 집을 사기 위해 필요한 대출을 저금리로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 우리 단지 인근에 장기 임대 주택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보유세나 양도세는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여덟 번째, 내가 세입자일 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나 임대료 인상, 상한선 등의 세입자 보호가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임대인일 때는 그런 법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아홉 번째, 우리 아들, 딸은 저렴한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하지만 내가 월세 놓는 지역에는 지으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조건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능한 정권이라면서 막 욕하면 돼요. 이제 국민 정서를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라는 글이에요. 근데 여기에 100% 공감하지만 저는 하나 전제는 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이야기고, 네, 그러니까 민도 네, 국민의 수준이 높은 일종의 민주국가에서는 민주 시민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남 좌파들이죠. 내가 잘 살고 사회적 지위는 높아도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맞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이해관계에 부안해동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모아놓은 어떤 상징 같은 그냥 재미있는 우스갯소리거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슈가 됐던 거는요. 네. 사실 제가 이 방송 운영하면서 정권 초기 했던 이야기와도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도 부동산 문제가 상당 부분 정권을 흔들었잖아요. 네. 분명히 임기 말에 이런 문제 온다. 그런 예, 이야기를 네. 했었던 기억이 나요.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네. 이 이슈는 다른 이슈랑 다르게 민주 진보 쪽에서도 이 아젠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이슈는 예를 들면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렇게 편이 쫙 갈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슈는 내가 민주 시민, 소위 말하면 깨어있는 시민이면서도 내 집값 오르길 바라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컨트롤이. 맞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왜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를 한번 세분화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냥 우스갯소리로 가져온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오늘 얘기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던져드릴까 싶어가지고서 뭘 주로 살펴볼 거냐면요. 어떤 그룹들이 흔히 하는 레토릭이 있어요. 흔히 하는 어떤 말, 그리고 흔히 하는 논법,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첫째는 다주택자 국민. 예, 이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다주택자 국민이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지는 뭐 명확하죠. 이거는요. 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가 무주택자랑 1주택자를 보호하면서,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짜여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논법이 있어요. 이것들을 공격하는 논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허수아비. 허수아비 때리기. 내가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가 너 왜 그렇게 말을 해? 하면서 막 때리는 공격이 있는데, 그걸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하는데 그냥 가령 이런 식이에요.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다주택자가 무슨 죄야? 집 사지 말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부는 다주택자가 죄가 있다고도 안 했고 범죄자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정부가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라고 허수아비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럴 때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되물어 보시면 돼요. 저는 꼭 되물어 봐요. 정부가 언제 범죄자 취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허수아비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는 과장법을 많이 사용해요. 세금 폭탄이다. 대표적인 폭탄이었으면 좋겠어. 네, 맞고 싶습니다. 그 폭탄. 네. 자매품도 있어요. 과장의 자매품. 자매품은 거짓말. 가만히 있었는데 종부세가 10배 올랐다. 이거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상한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뭐 300% 이상 못 올린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에 더해서 거짓말까지 자매품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다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다주택자죠. 근데 집없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이 말하는 거에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재밌어요. 정부 책임론. 네. 집값은 정부가 올렸지 우리가 올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는 말이에요. 정부가 올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가 올린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올린 것
정부가 올린 아니 틀린 말이죠. 음. 정부가 올린 건 아니에요. 올린 건 그 사람들이죠. 음. 하지만 정부한테 책임이 없진 않아요. 그렇죠. 정부가 책임 갖고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룰을 설계하는 게 정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예요? 라고 되물어봐야 돼요. 이런 분들한테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진짜 그럼 어떤 정책을 하면은 그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겠냐고요. 그 답은 또 못 내놓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레토릭에는 되묻는 것들이 최선의 방어예요. 구체적으로 묻는 거. 추상적으로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묻는다. 이것도 집값은 정부가 올렸지 우리가 올렸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올린 건 아니고요. 그 다주택자분들이 올리신 건 맞는데 그래서 지금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는 문제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레토릭도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른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논법을 펼쳤던 정치인이 하나 있죠. 윤희숙 의원. 네. 저는 임차인입니다. 맞습니다. 주거 세입자 보호 기간을 연장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전세가 사라질 것입니다. 유구한 논법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유명해요. 사실 이게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작은 문제를 이유로 전부를 부정하기.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구멍이 있어요. 가령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 구멍을 메꿔야 되는 문제지 그 구멍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임대차 3법을 철회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유를 하자면은 홍수가 많이 나는 마을이 있어요. 많이 나는 마을이 있어서 댐을 건설했어요. 댐을 건설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쫄쫄쫄 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유로 저기 댐에 물이 새고 있으니까 댐을 다시 없애라라고 하는 논법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법이다. 네, 이렇게 많이 하고 여섯 번째. 이것도 다섯 번째랑 비슷한데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3단계 규제를 펼쳤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어라.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해요. 규제를 했는데도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요. 규제가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집값을 규제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형용 모순이에요. 집값을 규제했는데도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 규제에 빈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제를 3단계까지 했는데도 빈틈이 있기 때문에 4단계, 5단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다주택자분들은 규제가 계속 가해지는 게 싫으니까 3단계까지 규제를 가했는데 그래도 계속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3단계 규제를 풀어라. 라는 이상한 논법을 펼치기를 즐기십니다. 그 속마음은 집값이 더 올리길 바라면서.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냥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차라리 국가를 없애자고 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가의 그 경계선 다 허물어버리고 국가라고 하는 존재 없이 그냥 냅두자 이런 주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로 받아치시면은 게임이 끝나는 얘기죠. 척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말이에요. 시장을 만드는 건 정부예요. 정부가 없으면 시장도 없어요. 우리가 그 다주택자분들, 그러니까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게 소유권이란 말이에요. 그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게 정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없으면은 소유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글자본주의라고. 네. 너무나 그 식상한 말이에요. 좀 또 되풀이하는 게 네.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는 빈익빈 부익부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너무 그 빈과 부가 차이가 나면 그게 양극화란 말이에요. 네. 요거를 그나마 세금 등을 통해 가지고 부를 재분배한단 말이죠. 그렇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 많이 내는 이 구조를 만들고 실행하는 게 정부인데 맞습니다. 여기다가 시장 경제에다 맡겨놔라고 하는 게 가장 악질적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자본주의 폐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거예요. 네. 아나키스트야.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다주택자분들이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라고 해서 실제로 시장에 맡긴 세상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을 못 지키세요. 왜 그러면 저희들이 건달 한 50명 데리고 가가지고서 다 뺏어버리면 되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옛날에 표현했던 바로 사병. 네. 지금 국가가 존재하지 않으면 돈 많은 사람들 사병 건드릴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거의 조폭에 가깝게 약탈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정글 자본주의라고 하는. 맞아요. 진짜로 그냥 정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에 맡겨라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선진국에서는 그런 정치자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라. 제가 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하는 말을 보면은
진짜 문재인 정부의 최대 공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엘리트 집단이 어떤 형태인지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민낯을 민낯이. 보여줬지. 네. 의사부터 해서 진짜 다 드러났잖아요. 어쨌든 다주택자들은 이런 식의 레토릭을 많이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중에. 그럼 1주택자 국민도 있어요. 1주택자 국민도 공격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왜 공격을 하느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1주택자랑 무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정책을 계속 펼쳤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자꾸 주택을 사 모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 내놓게 해서 이제 시장을 조절하려고 했었던 건데 문제는 1주택자들은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영끌에서 주택 사신 분들도 계시고 주택 하나가 전 재산이에요. 예. 그 전 재산이 주택인데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어놓는 과정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그 전 재산이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령 우리 아파트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막 내놓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아파트도 집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레토릭을 사용하는지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 번째, 진실 가장형. 진실 가장이요? 네,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이지만 하지만 진실인 것처럼 말해서 굉장히 진실인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1주택자라서 집값이 올라도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에 나는 1주택자라서 집값이 올라도 다른 곳 내 집값이 올라도 다른 곳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나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앞에 깔아놓고 가기 때문에 뒤에 어떤 말이 붙으면은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려요.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 말을 하는구나 처럼 들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1주택자들이 집값이 올라서 그러니까 난 1주택자라서 내 집값이 오른 만큼 다른 집값도 올라서 나는 좋지 않아 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거짓말이냐면은 자, 집값이 오르면은요 일단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올라가요. 따라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라면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서 좋고요. 그리고 요즘 영모기지라고 해서 주택연금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예. 그거는 처음에 신청할 때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변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살고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가령 지방으로 이주를 한다던가 또는 주택 형태를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바꾼다던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 집값 상승분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아이고 뭐 물어보나 말하죠. 내가 집 하나 갖고 있지만 이게 5억짜리일 때랑 10억짜리일 때랑 20억짜리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는 게 이걸 언제든지 현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 다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 맞습니다. 이거를 그냥 짧게 설명을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리 생각해보자. 집이 있어 내가 만약에. 그럼 집값이 올랐으면 좋겠어? 내렸으면 좋겠어? 당연히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너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또 논법이 있습니다. 내로남불형입니다. 네, 1주택자 분들 중에는 내로남불형이 상당한데 제 친구 중에 상당해요. 네. 야, 저한테 이래 만나서 야, 집값 천정부지로 오는 거 봤어? 야, 미쳤어. 문재인 정부 이거 안 되겠네. 아, 진짜 하면서 딱 앉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 집값은 왜 안 올랐냐? 제 친구들 중에 많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한테 야, 도대체 너에게 집값 잡기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구로동 출신이거든요. 서울 구로동. 친구들이 거기 모여 사는데 많이 우리 구로동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우리 동네는 올라야 되고 저희 강남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거 그 집값 잡히는 거야. 내로남불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레토릭. 이거는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 형이에요. 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평수 옮기기 어려워. 나 좀 애들 커가지고 큰 평수로 가고 싶은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요. 정부 집값 잡기를 나는 반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집을 사고 나서 집값을 잡아라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을 잡는 가장 즉각적인 정책은 대출을 조이는 겁니다. 주택시장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돈을 싸들고 들어와가지고 과열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막으려면은
우리들이 보통 주택 투자 시장에 들어올 때는 대출을 당겨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을 일단 막는 게 급한 불을 끄는 방법이에요. 근데 집값이 오른 측면에는 대출은 막았지만 네. 자금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맞습니다. 실제로 대출 안 받고 집 사는 사람도 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을 우회적으로 받을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 어. 거죠. 그 중에 한 방법이 전세예요. 예, 전세를 대출 대용으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현재 막지 않고 있는데 가장 양지에서 막는 것은 일단 대출을 막는 거예요. 담보 대출을 막는 건데, 그래서 대출을 막았던 건데,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 대출 제도 전체를 풀어버리게 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주택시장으로 뛰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출을 풀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좋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어 형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이런 많은 사람들이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무주택자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네, 무주택자는 당연히 그렇지. 내가 집을 살려고 봤더니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살아서 그럼 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그룹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전문가들도 그러고 정부 책임자들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그룹이 사실은 이 무주택자 그룹이에요. 이 배신감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형이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재명 그 기본주택 얘기할 때 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뭐냐면 굳이 집 살 필요 있어? 맞습니다. 30년씩 이상씩 보장해 주는데 음. 그럼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모으는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진짜 괜찮은 아파트인데 음. 그런 방식으로 패러다임 바꿀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공과 과가 있는데 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죠.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를 펼쳤다가 거기에 다주택자들이 계속 주택을 불려나가면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겼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맞아요. 근데 돌아와서 그 정책을 왜 펼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게 사실은 민간 시장에 있는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향상시키려고 하다가 우회 정책을 개발해서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임대차 3법 통과시키고 나서 소위 말하는 백래시가 장난 아니잖아요. 2년 겨우 늘렸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효과를 거두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 세력의 반대가 심하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딱 거기에 해당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을 개정해서 즉각적으로 주거 세입자들의 주거 기간을 늘리면은요 그것이 확실하게 주거권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2년마다 있어 다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 사야 되겠다 이런 수요를 끌 수도 있겠죠. 가령 10년, 20년으로 늘려준다면은요. 근데 그렇게 즉각적으로 늘리면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요. 가령 공인중개사 그룹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의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이전 정부들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건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들지 못하고 있다가 우회 정책을 개발한 게 바로 민간 임대 사업자들을 등록시켜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쵸. 대신 주거 세입자들을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회 정책을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한 다다음 주나 다다다음 주쯤에 또 가져올 것 같은데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거는요 전공법이에요. 전공법인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은요. 문재인 정부가 살짝 소홀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거 세입자 우리 무주택자들에 대한 좀 권익 향상에 대해서 전공법을 펼치고 도와줬다면 좋았겠다. 기본주택은 30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죠. 그 도둑 맞은 사람과 도둑이 있는데 가끔씩은 보면은 도둑 맞은 사람을 욕할 때가 있어요. 도둑을 먼저 욕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부동산 문제는 특히 그렇죠. 그게 틀을 짜서 그래요. 그러니까 초두에 이제 푸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피니언 리더층 이런 층들이 깃발을 들고 자꾸 이런 것들을 주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조금 흔들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 건너뛰고 한 그룹만 더 살펴볼게요. 네, 얼마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나쁜 그룹이 두 그룹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보수 성향 전문가. 여기는 이 모든 레토릭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창구예요. 이것들을 보수 성향 기자들이 받아쓰고 보수 성향 기자뿐이 아니고 진보 성향
기자들까지 지금 받아 써가지고서 유통이 되고 있는 연구기거든요. 보수 성향 전문가들이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지는 설명 안 할게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니까는요. 그러면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한 주요 논법을 설명드릴게요. 이 주요 논법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부분 포섭되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 주택을 잡을 대책입니다라고 하면서 공급 얘기를 하죠. 압도적 공급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포섭된 거예요. 자, 전문가들이 주요 논법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공급이 답입니다. 공급을 하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공급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가짜 전문가들, 그러니까 보수 성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한쪽 공급만 말한다고요. 공급은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첫 번째는 이거는 아무리 반복해도 문제가 없고 아무리 반복해도 돼요.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100번을 반복해도 됩니다. 주택 공급 시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신규 주택 공급 시장. 보수 전문가들이 말하는 시장이에요. 택지를 조성해가지고서 실제로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 집값 잡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번째 시장도 있어요. 두 번째 시장은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에요. 그렇게 지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인 매물이요. 자, 그러면 시장 파이로 놓고 봤을 때 그럼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의 시장 파이가 클까요? 재고주택 시장의 시장 파이가 클까요?를 따지면 당연히 재고주택 시장의 시장 파이가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은 주택 공급 속도는 신규 주택 공급 시장, 그러니까 택지를 조성해서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는 그 시장이 빠를까요? 아니면은 예로부터 쌓여놓은 이 아파트들 막 쌓여있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 클까요? 당연히 재고주택 공급 시장이 커요. 재고주택 공급 시장은 날짜만 맞으면 내일 바로 들어가서 살 수도 있어요. 매물이 나오면은요. 근데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는요, 가구수 대비 주택을 비교했을 때 이미 주택이 가구수보다 더 많아요. 아, 그 얘기 하나만 하면은 우리 네. 고향 가면은 우리 광역시인데 네. 이를테면 도시 확장 정책으로 신도시는 아파트 엄청 비싸고 집값 오르고 사람들 그쪽으로 몰려요. 네. 구도심에 있는 그렇다고 막 한 뭐 500년 된 아파트는 아니고 네. 사람 살만한 아파트는 텅텅 비어 있는 네, 그 맞습니다. 구조가 지금 지방은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의 뭐 좀 문제 같은 건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발달을 시키잖아요. 가령 신도심을 구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는데 신도심을 발달을 시키면은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구도심에 있던 인구가 신도심으로 그렇죠.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그냥 그렇게 네. 되는 거지. 맞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고요. 예.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은 이 신규 주택 공급 시장만 계속 얘기해요. 사실은 재고 주택 공급 시장을 건드려야지 지금 우리가 체감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짜 전문가들이 방송이라든지 보수 언론 기자들을 만나 가지고서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공급이 다 최선입니다라고 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 시장을 계속 공급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자는 얘기잖아요. 새로.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라고 하는 게 다 새로 짓는 괜찮은 아파트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프라님이 딱 짚은 거예요. 건설 경기 살리자는 거예요. 아파트 짓자는 거예요. 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에 포섭돼 가지고서 앞뒤 맥락 자르고 재고주택 공급 시장의 얘기가 아니고 신규 주택 공급 시장만 얘기하면서 주택 공급해야 됩니다. 주택 공급이 답입니다라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 지금 포섭된 겁니다. 네. 아, 자기 가치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요구 없이 받아들여서 그게 민주당의 흐름 이렇게 돼버리네. 네, 맞습니다. 하나만요. 네. 지금 지상파 등에서 이렇게 유행처럼 불고 있는 게 새로운 집 매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소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구해줘 엄지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를 빼놓고 나면 괜찮은 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가격 매매 얼마 하면 사람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싼 거예요. 네. 머릿속 기준이 아파트로만 돼 있거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구해줘 홈즈는 오늘 어차피 재밌는 얘기하는 날이니까요. 구해줘 홈즈가 조금 색깔이 변했어요. 옛날이랑요. 옛날에는 숨어있는 집 같은 것들을 찾아주는 좀 그런 거였는데 이게 갈수록 매물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은요. 재고 물량, 그러니까 집장사들이 지어놓고 나서 타운을 조성해서 지어놓고 나서 남는 재고 물량을 털어내는 광고 창구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웃자고 한 얘기니까 돌아오고요. 근데 한국 사회가 좀 이런 측면이 있죠. 과도하게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정책이 만들어지고 맞습니다. 또 실제로는 거기에 학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하게 작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강남, 뭐 8학군 그리고 서울 중심 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김두관 후보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패권주의를 좀 없애서 지방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 목소리를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더 똑같이 좀 내주면 훨씬 좋을 텐데 결국에는 수도 이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 무조건 분산해야죠 이거는. 그래서 사실 노무현 정신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노무현 정신이야말로 사실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니까는요. 저는 그래서 이 일제도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선은 분산이 돼야 돼요. 결국은 서울에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자,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전문가들이 펼치는 레토릭 중에 공급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공급이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요. 헉! 포섭됐다. 포섭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용어는 수박.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게 통했어요. 무능하다. 이거는 그냥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규제를 했는데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건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은연중에 이게 받아들여져 가지고서 시민분들 중에 경제는 그래도 보수가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네, 저는 이게 두 가지를 퍼뜨리고요. 그럼 이거를 보수 성향 이제 기자들이 퍼갑니다. 퍼갔는데 주요 논법이 또 있어요. 퍼가면서 하는 수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부 이야기를 모두의 이야기인 것처럼 떠들기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작년 12월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12월 보수경제신문 뉴스 스크랩해 놓은 걸 모아놓은 걸 보시면은 누가 보면은 종부세 대한민국 한 80%가 내는 줄 알겠어요. 진짜로요. 세상에. 와, 소수의 이야기를 어쩜 그렇게 다뤄주죠? 일단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회 약자 소수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확대해서 생산해주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정부 대상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데스크급 정도는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 전 세계적으로 없는 현상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언론이 진짜 그러는 거.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말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가져왔어요. 작년에 2020년이었잖아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으신 분들이 전 국민의 1.3%예요. 그러면 2%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네요. 1%, 1.3%. 1.3%인데 그럼 1.3%가 종부세를 많이 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중에 64.9%가 100만 원 이하를 냈어요. 1년? 네, 1년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많이 나왔어요. 몇백만 원 나왔어요. 몇천만 원 나왔어요. 라고 말하고 지금 그때 엄청나게 때렸던 그 기사들 있잖아요. 그 기사들이 대한민국 몇 퍼센트를 대변하는지를 숫자를 계산해 보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3% 중에 3.5%를 대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0.46%를 대변하는 뉴스예요, 그게. 대한민국 0.46%를 대변하는 뉴스를 그렇게 낸다. 종부세 대상자 중에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네. 야, 좀 심하다. 네. 0.46%가 대한민국 0.36%가 100만 원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건데 그게 마치 대한민국 80%인 것처럼 기사를 쏟아내요. 네. 이게 보수 성향 기사들이 하는 논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불완전한 사례 만들기예요. 네. 그러니까 기사를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선동할 수 있을까? 그래, 이렇게 내자. 종부세를 10배로 낸 사람이 있다고 뻥을 치자. 그렇게 내고 나서 막 이제는 종부세에 이 사람들이 기사를 읽겠어요. 일단 종부세 한 10%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와, 정부 흉볼 수 있겠지? 그렇게 되고 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요. 그렇게 내고 답을 먼저 구해놓고 나서 이제 조건을 맞추는 거죠.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100배라네. 10배로 늘어나려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올해 부동산세가 많이 오르지 않도록 막아두는 장치가 종합부동산세 내에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령 1주택자 같은 경우는 150%고요.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300%예요. 예. 그래서 기사를 쓸 때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라고 기사는 쓴 뒤에 앞에 얘기는 쏙 빼요. 다만 이 사람은 1년 사이에 주택을 수십 채 샀습니다. 이런 얘기를 빼는 기사들을 만들어내는.
지금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너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 많은데 이거는 다음에 예. 좀 소개시켜드리고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도 있습니다. 허접한 논리로 억지 부리기. 허접한 논리로. 논리 같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내용을 가지고 가져와가지고서 기사라고 써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가지고서 헤드라인 정도 읽는 것에도 급급해요. 그래서 앞에 한 보통 3줄 하면은 보통 넘어가잖아요. 아이고 하고 다음 뉴스 넘어가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담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난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걸었지 않습니까? 선착순 한 명에게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난이 어떻게 왔는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직 행사 중인데 그 선착순 한 분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워. 네. 제가 이번엔 사례를 가져왔어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초과해도 되나요? 예. 네. 제가 기자분들이 얼마나 창피한 기사들을 쓰는지를 한번 실제 사례를 가져왔어요. 8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예요. 제목은 이래요. 불안해서 전세 못 살겠다. 계약갱신권 포기하는 세입자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임대차 3법 관련해서 지금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정말 허접한 논리의 기사를 쓴 거를 갖고 온 건데 보통 이런 내용으로 많이 쓰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2년 살던 거를 추가해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법의 한계는 뭐냐면은 추가로 2년 더 살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내쫓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입자가 아이고 어차피 2년 연장해도 추가 2년 뒤에는 내쫓길 거니까 계약갱신을 포기했다. 이런 기사예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게. 이런 논법이면은 이런 설명도 가능해요. 아이고 사람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내일 자살하자. 자 보세요. 4대 매를 맞는 것보다는 2대 매를 맞는 게 나아요. 그렇죠? 2년 살고 내쫓기는 것보다는 4년 살고 내쫓기는 게 나아요, 당연히. 이런 기사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기사 하나 가져올게요. 8월 8일자 기사고 매일경제신문 기사예요. 제목은 이래요. 2중 가격 넘어 3중 가격까지 미친 전세 시장을 어찌하리오. 시조를 써라 이 새끼야. 지금 이게 새로운 공격 포인트예요. 공격 포인트를 바꿔가면서 임대차 3법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는 고등학생인 우리 조카도 쓰지 않는 기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2년 더 살겠습니다라고 세입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임대인이 그러니까 건물주가 5% 초과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 전세금이 오르는 걸 방어할 수 있게 돼요. 세입자를 위해서 그 장치를 설계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결과로 같은 아파트 내에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가구는 전세금이 이만큼 오르고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가구가 들어와 가지고서 전세 계약을 맺은 가구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 가지고서 전세 가격이 서로 다르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형인데도 따라서 이게 2중 가격이다. 이걸 넘어서 3중 가격까지 됐다. 미친 전세 시장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기사라면 써서는 안 되는 기사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임대차 시장, 전세 시장은요. 원래가 2중, 3중, 4중, 만중, 천중 계약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같은 아파트라도 같은 평수라도 1층 가격이랑 15층 가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급매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그렇겠죠. 달라요. 네, 원래 전세 시장은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기자의 논조대로 이게 정말 문제라면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내일부터는 아파트 30평형은 3억 전세로 통일합니다. 그거 너무 안 됩니다. 이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아파트 단지도 위치에 네.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고. 맞아요. 전세 가격은 당연히 그런 거고. 네. 그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하는 건데도 네. 그것마저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매일경제신문이라는 경제지가 시장 논리를 부정하면서 이게 문제라고 쓴 거는요. 이 사람은요. 기자로서의 소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직 목적은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전세 시장은 원래가 백중 시장, 만중 시장이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대인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문제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문제 있다라고 전파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야, 지금. 나도 이런 시각으로 경제지 기사를 한번 봐야 되겠네. 나중에 한번 그냥 무심결에 넘어가는 경우잖아요. 특집으로 엉터리 기사를 한번 모아가지고서 좋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것까지만 오늘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너무 다 기네요. 네. 자, 저는 이제 내가 살면서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현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버리는 경우가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어떻게 돈을 이겨? 음.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는데 맞는 말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는 수익을 내는 곳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실행에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는 것이고, 근데 거기에 부동산 문제만 개입을 하면 그 가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집 주인이 자기 집값 오르는 걸 싫어할 사람이 있냐? 이 한마디에 다 모든 논리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세대만 말고 다음 세대까지 그 사회적 가치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일반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 돈벌레야. 저희는 지금 건물 지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돈 버는데 사회적 가치는 없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돈 버는 사람이 마냥 부러운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지금 사실은 뺀 것 중에 진보 성향 기자들도 분석한 게 있거든요. 다 차치하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진보 성향 기자들이 지금 이 보수 성향 기자들이 말도 안 되는 기사 쓴 거 보셨잖아요. 이 논조를 그대로 따다갔습니다. 그대로 따다 쓰는데 제가 진보 성향 기자들이랑 요즘 많이 결별을 했어요. 많이 결별을 했는데 그게 직업마다의 어떤 책무가 있어요. 가령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걸 쉽게 설명해가지고 전 대신 생각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예.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해줘야 된다거나 어떤 직업 윤리들이 있는데 기자가 가진 직업 윤리는 단언코 정론적필이거든요. 정필. 네. 근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제가 만난 기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보면 소장님 말이 맞네요 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부 편 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끝을 해요. 아니 정부 편을 들건 말건 그게 사실이면 기사를 쓰는 게 기자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이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상실하고요. 특히 요즘 젊은 기자분들, 제 나이 또래 기자분들 만나면은요. 칼퇴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들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행복 이런 걸로 여기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그거 같아요. 나쁘진 않지. 그 자체가 나쁘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장 큰 행복, 유일한 행복인 것처럼 좀 다루는 것. 그러니까 기자로서의 직업 소명 이런 것들을 그거보다 한참 낮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예. 언론인이라는 자부심이 없는 거지. 예, 맞습니다. 그냥 생활인, 맞습니다. 직장인. 예. 저는 그거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서 요즘은 사실은 기자분들이랑 굉장히 거리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레기란 말을 듣는 이유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가짜 기사를 쓰니까 기레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랄까 구봉기 소장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내 스스로를 꾸짖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물질의 노예입니다. 문제는 너무 과하다는 거지. 그 일반 개인의 욕망도 과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정부를 까는 것도 과하고. 맞아요. 다만 지금 부동산 시장 흔들기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뭔가 여기저기 가려운 것 막 긁어와가지고 막 공격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민주당 후보가 싫어요.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대. 그러면 그 정권 교체를 할 사람이 윤석열이면 찍으시겠어요라고 구체적으로는 물으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네. 그럼 부동산 실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부 말고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집값 안정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올림픽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올림픽 얘기로 마무리를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선수로 비유를 하자면은요. 지금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그 후보들,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뛰는 선수들인 거고요.
저쪽 반대쪽 사람들은요 그 반대로 뛰는 선수들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 네, 말은 그래서 제가 다주택자들이 거짓말하는 그 레토릭을 몇 개 네. 가져왔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는 우리 쪽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당할 일 없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요. 점점 사람들은 들쭉날쭉 하겠지만 전체 그래프로 보면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언론 믿지 않게 된 시대도 됐고요.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 않았다. 네 번째 방송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현재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